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정감사가 곧 시작이 되죠.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을 이른바 적폐대전이라는 별칭으로 부른답니다. 여야가 모두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죠. 전 정권의 적폐청산이냐, 현 정권의 신적폐청산이냐. 열흘 동안의 추석 민심은 어디로 흘렀을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일 교수와 자세한 얘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명절 잘 쇠셨죠? 네, 너무 오랜 기간이라 지금 감각이 잘 돌아오질 않습니다. 저도 제 일생에서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있나. 물론 이제 열흘 동안을 다 쉬신 분들은 많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렇죠. 2025년이랑 28년이랑 이 두 해에 찾아오게 된다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네. 열흘 이상의 명절 연휴가요.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맨날 하는 얘기가 정치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시겹게 질문 좀 들으셨죠? 우리 모임은 잘 안 합니다. 또 싸움으로 끝나니까 가끔 질문을 하기는 한데 저한테 모임 같은 데 가면 저는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물어보면 전 출연료 안 받으면 말 안 한다고 얘기하고 코멘트를 안 한 편인데 이번에 아무래도 관심들이 안보 문제더라고요. 역시 평온해 보이긴 하고 일상을 영위하지만 아무래도 그 마음속에 좀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말폭탄이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현실화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냐, 괜찮은 거냐 하는 그런 관심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논의되는 그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역시나 그랬군요. 예.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100% 결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다들 그건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서 그게 안타까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추석 연휴 기간에 그 여야 정치권의 대표들은 역시 바쁜 일정들을 보냈죠. 화면 보시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기차역으로 재래시장으로 민심을 챙기기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유모차를 끌고 손녀와 산책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유로워한 보입니다. 여야 대표들이 들어본 추석의 민심도 크게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을 제대로 실천해달라는 게 민심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핵심은 역시 제대로 된 적폐를 청산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좀 만들어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북핵 위기와 한미 FTA 개정 협상 등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지적했습니다.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나는 이토록 많은 나라 전체의 실정을 안고 가는 정부는 처음 봤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읽은 추석 민심도 들어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안보 문제 너무나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치가 도대체 뭘 하느냐 그렇게 따끔한 질책의 말씀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좌파 정권 정부 곳곳에 주사파 출신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고로 북한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각 당들이 이것이 진짜 민심이다라고들 이제 말들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내용들이 만나는 국민이 혹시 다른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민심이다, 이것만이라고 하는 그걸 다 모아보면 그것이 민심이겠죠. 그렇겠죠. 제가 얘기하는 게 그야말로 경제 문제 걱정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출이 세상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잘 아시지만 수출만 잘 나가는 상황이고요. 수출 중에서도 반도체 전자만 잘 나가지 다른 건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자영업자들 상황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걱정 많이 하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안보 문제 혹시라도 하는 그런 일말의 불안감 때문에 걱정하신 분들 많고 그러니까 좀 여야 대표들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보고 온 듣고 싶은 것만 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 그런 상황일 수 있으니까 그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국민들이 그와 같은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최근 발언은 적폐청산과 개혁은 혁신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개요인데요. 그러니까 적폐청산할 때 우리가 그거 과연 뭘 의미하느냐. 과거 정권의 잘못을 수사해서 다 어떤 처벌하고 이런 것이 적폐청산이냐.
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은 또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되어 온 관행을 혁신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관행을 혁신하고 또 한 거 더 보태면 또 잘못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모르는 언급이고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라든지 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처벌해야죠. 예. 그래야 어떤 그 관행이 혁신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건 많이 그 어떤 적폐청산에 생각하면 일부분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적폐청산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범법, 무슨 잘못, 부정부패 이런 게 있다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해서 하는 것으로 맡겨놔야지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면 그게 정치적 공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너무 이것에 나서지 않고 자신들의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그걸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치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신 대로 관행을 혁신하고 구조를 개혁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방법론에 애를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 이제 사법적인 처벌 쪽으로 이제 국한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미래를 지향하는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추석 민심은 곧 있을 이제 국감의 전초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의 쟁점은 크게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까요? 국정 전 분야에 걸쳐 있다고 봐야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당 쪽에서는 이제 전 분야였던 국정 전 분야에서 과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홍준표 대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야당에서는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어떤 잘못된 부분 바로잡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야당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뭐 원전 중단 문제라든지 또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뭐 자영업자들 문제라든지 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지 현 정부의 정책 전반에 걸쳐서 잘못된 점을 파헤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에서는 전 정권의 어떤 잘못된 전 분야에 걸쳐서 어떤 그 구조 개혁 해나가는 것이 무엇인 잘못된 것이 있는가 이런 걸 따지겠다는 것이니까 하여튼 전 분야에 걸쳐서 이게 전운이 형성되겠다고 보여지는데요. 결국 이런 것이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국정감사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입법 문제가 되겠죠. 국정감사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개혁 입법, 예산안 처리, 그리고 이어서 내년에 또 이제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 과정에 걸쳐 주도권을 쥐겠다 하는 여야의 기싸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이번 국감을 그 적폐 대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다 공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의미와 책임이 매우 큽니다.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 정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을 가진 쪽으로 비틀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적폐를 국민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낙동강 전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 적폐, 경제 적폐, 좌파 적폐, 또 졸속 적폐, 인사 적폐 등 5대 신적폐에 대해서도 진상과 규명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10년의 원조 적폐에 대해서도 그 뿌리까지 파헤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적폐 청산에 맞서서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원조 적폐, 계속 적폐 나오네요. 이번 국감에서는 그 증인 소환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참 흥미로운데요. 네. 그러니까 뭐 과거 지금 아까 유원식 대표 얘기했지만 과거 적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럼 이전까지 예를 들어서 노무현, 김대중 정부까지 가보자. 이래서 과거, 더 과거로 지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를 들자면 과거 국정원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 그게 범법 사실이라면 수사해서 처벌받아야 되는 거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 그러면 국정원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이 있는 사실이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해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정치권이 먼저 나서면 마치 정치권이 어떤 그 수사기관에 그걸 주문하는 것처럼 돼서 정쟁화되어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에 대해서 먼저 나서지 말고 범법 사실을 어떻게 수사기관이 수사하는지 맡겨놓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개혁에 이런 일이 되풀이지 않도록
국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논쟁을 하는 그리고 그런 모색을 하는 정치권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이런 그 적폐 관련된 논란들이 뜨거운 가운데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정치 사찰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발언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 내 수행비서의 전화를 통신조회를 쭉 했던데 보니까 검찰, 경찰, 심지어 군에서도 내 수행비서 전화기를 통신조회를 했습니다. 근데 내 전화기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수행비서 전화기만 통신조회를 군, 검찰, 경찰 한 5군데서 했어요.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내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홍 대표 수행비서에 대한 6차례의 통화기록 조회 중 4건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흠집내기 이전에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났던 흑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적 개인 통신 조회가 사실이라면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통신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도청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이죠? 물론입니다. 예. 감청 얘기가 아니고요. 예.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사실 조회한 겁니다. 통화 사실 조회. 네, 통화 내용, 그건 감청은 뭐 불법이니까요. 예. 도청은 말 그대로. 근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저런 의혹을 제기하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의혹을 야당 대표가 제기하면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설명을 해드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오늘 아침에 바로 경남지방경찰청하고 육군에서 예. 해명이 나왔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 경찰하고 육군의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수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그 수사 대상자가 홍준표 대표의 수행 비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조회했는데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피의자가 그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하고 통화한 사실이 있지 무슨 범죄 혐의가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 이렇게 해명이 나왔거든요. 시기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시기는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하고 육군에서 통신 사실 조회한 사실이 있다 얘기했고 그러나 내사 종결했다.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반격에 나선 여당 쪽에서는 6건 중에 4건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일련의 이제 주된 타겟이 됐다느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오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예. 이제 전 정권에서 했던 현 정권에서 했던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경찰하고 육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사 대상자가 됐는데 그 수사 대상자가 홍준표 대표 비서하고 통화를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정권 차원의 어떤 정치 사찰이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엔 의혹 제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렇게 해명이 나오네요. 네,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오늘 아침에 어떤 야당 대표의 의혹이든 뭐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으면 분명히 사실관계를 설명해 드려라. 얘기하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지방경찰청하고 경남지방경찰청이죠. 육군에서 그렇게 해명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소식 재밌네요.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공개를 했네요. 네.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하면 이제 배우자 아닐까요?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김 여사가 국내외 행사 때 입었던 의상들, 그리고 선택하게 된 배경들, 구입 경로, 비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즐겨 입었던 옷들, 그리고 흰색 원피스에 재킷만 바꿔서 입는다든지, 똑같은 옷을 돌려 입기도 한다. 필요하면 직접 수선해서 입는다. 이런 내용들을 강조했습니다. 상당히 패션 감각이
어떻게 보세요? 그 여성들로부터는 대단히 좀 인기가 있는 편인데요. 네, 글쎄, 이게 정치 공방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네. 정치인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자산이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호감을 갖고 있는 영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정미용 씨가 연휴 기간에 그런 SNS 글을 올렸죠. 네. 취임 넉 달도 안 돼서 옷값만 수억을 쓰는 사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아하. 김정숙 여사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글을 올렸습니다. 네. 일부에도 보니까 이게 페이크 뉴스로 밝혀지긴 했는데 몇 달 동안에 옷값만 5억 원을 썼다 이런 식의 가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고 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옷을 무슨 수억 원어치 산 게 아니고 대개 일상적으로 이렇게 행사에 입는 옷들은 그동안 입던 옷을 수선해 입거나 네. 또 심지어는 예를 들자면 홈쇼핑에서 산 옷이다. 네. 이런 식의 글을 올렸고요. 해외 순방할 때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패션들의 어떤 국가 위신을 올리기 위해서 옷을 청와대 예산에서 일부 지원받고는 있지만 네. 일상적인 옷값은 본인이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사치를 부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는 그런 해명을 내놓은 거죠. 청와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안 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겠네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정치 공방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공격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차원의 해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